사회자를 맡게 된 임종우라고 합니다. 저번 8월에 진행됐던 행사에 이어 이번 9월도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매년 사회적인 사안과 이슈들을 대학생과 청년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모의국회라는 학술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저희 49대 모의국회의 주제는 외교와 여론입니다. 과연 오늘 여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 패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건국대학교에 방문해주신 고민정 의원님이십니다. 네. 우리 건대 정외과 장한민국은 과연 어떤 토론 솜씨를 보일까? 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많이 전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서도 많이 배워갈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여러 찬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치슨 라인에 껴서 통상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배경과 반공주의 사상을 기초한 정권으로 시작을 해서 분단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방과 외교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다소 과격한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비약한 선악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론자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원한 동맹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를 선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특정 국가를 악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흑백 논리적 사고를 통한 외교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고장난 라디오에서나 나오는 철진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지금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왜라고 물었을 때 단순한 선호, 호의에 기대는 대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더 극단화되고 강하게 부딪히고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교가 토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단순히 호의 또는 선의만을 가지고 하는 외교가 아닌 순간 그때 우리가 외교가 토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더 강하게 발휘되던 의견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더욱더 좀 성공적이고 또 좀 더 실용적인 외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 국방에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 분단된 현실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외교적 현안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나 더 여론이 형성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30년 정도 되는 반공을 기치로 내세웠던 군사정권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데에서도 이제 약간 우리나라가 경계하는 그런 것들도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다 모두 분단국가라는 부분, 이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식민지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나라라는 부분.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국방과 외교가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서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외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서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치죠.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외교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몰려져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상 외교 국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외교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외교, 그러니까 대통령에 집중된 이 외교 권한을 좀 정부나 국회 쪽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력은 집중과 분산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질문의 맥락은 실제로 대통령의 외교의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줄 거냐, 몇 퍼센트를 나눠줄 거냐라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면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질 위험이 커지는 것처럼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그 의견을 단 한 사람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단위에서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맥락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악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외교와 국방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앞서 우리 다른 패널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 한국 단독으로만 있는 국가가 아니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변국들에게 영향을 많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은 속도는 빠르지만 많은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질렀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수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탑다운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법률적 조언과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국방에서 해야 할 일인데요. 그 권한을 나누기 위해선 안보실이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이고 외교부와 국방부도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굉장히 많은 외교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교관에게 많은 역할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 또한 말씀하셨던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좀 분산하는 의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언론은 중립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지만은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입장에 유리하게 보도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보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였을 때 예상되는 피해를 더욱 강조하는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언론은 이제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언론 매체들은 보다 포괄적인 시선으로 보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 형성에 대한 언론의 주요 역할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젠다 세팅으로 많이들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되면서 저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주요 역할은 어젠다 키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어젠다 세팅은 누구나 어느 언론이나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깊게 파내고 또 지속적으로 알리고 어젠다를 관심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어젠다 키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들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은 사실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건과 박정훈 대령 사건입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자꾸 뭐가 나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뉴스랑 탐사 보도가 쫓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건은 많은 언론들이 어젠다를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되게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 아젠다 키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는 언론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언론 보도라는 것은 어때야 할 것인가,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서서 우리 김종호 학생도 특정 입장을 전달하는 경향성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기계적 중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인은 그리고 언론사는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가 2004년 KBS 입사했었는데요. 그때도 가장 핵심 이슈는 기계적 중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제 모의국회 같은 걸 하면서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요. 반으로 쫙 갈립니다. 즉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 즉 하나의 보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이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반 담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걸 진압하던 경찰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반을 담고, 그렇게 해서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이쪽은 전 제 의견인데요. 저는 기계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을 나눠도 정확하게 0.001mm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도 점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과 점도 결국 나누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한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보도가 한쪽에 치우친 것을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피커의 볼륨의 크기를 맞춰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떤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자본의 크기와 스피커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죽어간 어떤 노동자의 스피커의 크기는 여러분이 또 상상하는 정도일 겁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피커가 커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1대1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스피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스피커의 크기를 얼만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언론의 중립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론의 어젠다 키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동의하고, 또 하나 기계적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스피커의 크기를 맞추려는 노력을 언론이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자면, 그 랩독이라는 말과 와치독이라는 말을 이 언론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랩독은 그야말로 애완견이죠.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강아지. 근데 이제 와치독은 밖을 경호하는 그런 개이죠. 언론은 랩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랩독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우리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관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와치독의 역할을 언론이 얼만큼 더 잘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와치를 해주셔야 기자들이 또 언론사가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혹은 제 입장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고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달랐을 때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비판을 받으면서 저도 같이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국민 여론을 국민정이란 정치인이 설득해내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다음을 또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이 그들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독단과 독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정치인의 독단과 독선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나의 신념이 부딪혔을 때는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되지 않았을 때는 때론 접는 것도 정치인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김현정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와 국민의 여론이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이제 저도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라는 거에는 저는 이견이 없지만서도 국민의 모든 의견을 다 국회의원이 반영하는 것 역시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에 너무 휩쓸리게 되면 일관된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 생각을 다 관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지만 이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안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것 역시도 국회의원의 자세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옛날 구호 같긴 합니다만 국민 곁으로 저 그 대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저 태어나기 전에 생긴 정당 이름 같은 것들이긴 하지만 국민 참여, 국민 곁으로 이런 단어들 참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토론회를 진행하고 여러 공청회를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제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사이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구체적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개식용 금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반려인들이 워낙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고기를 먹느냐라고 물으면 한 80% 정도 넘는 국민들은 먹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머지 한 20%에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으로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게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이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러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얼만큼을 또 양보할 수 있는가? 또 소수의 사람들은 얼만큼을 양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반보 양보해서 모두가 다 한 발 정도 앞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 겁니다.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제도로 풀어낼 수 있는가? 예산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주게 만들 수 있는가?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과에 방문해주신 고민정 의원님께 저희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안미국 월간국회 9월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10월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